지금 코인 시장 보면서 왜 이렇게 안 가나? 왜 자꾸 오르려다 밀리나? 이 생각 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이걸 단순히 코인 힘이 약하네,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코인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밀어붙이는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차트만 보면 안 되는 장입니다. 전쟁 이슈, 유가 급변, 미국 고용 둔화, 금리 인하 기대, 경기 침체 공포, 아시아 시장 흔들림까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왜 여기서 버티는지, 왜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는지, 왜 알트코인이 더 무겁게 눌리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코인 뉴스만 보면 안 되고 거시경제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시장이 아직도 방향을 확정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좋으면 눌려도 다시 삽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나쁘면 사람들이 포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호재처럼 보이는데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는데 이더리움과 알트는 여전히 약하고 큰 악재가 터져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시원한 상승도 안 나옵니다. 이런 장이 사람을 제일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줬다가 꺾고 반등하는 척하다가 밀고 바닥인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이제 끝났다도 아니고 이제 바로 간다도 아닙니다. 지금은 왜 시장이 이렇게 무거운지, 그 안에서 어떤 자산이 버티고 있고 어떤 자산이 더 위험한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지 냉정하게 읽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을 누르는 가장 큰 외부 변수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는 이유, 반대로 이더리움이 불안한 이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을 흔든 가장 큰 축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전반을 누른 건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 급변입니다. 이런 건 코인하고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변하면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의 심리가 흔들립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은 이런 외부 충격에 훨씬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충격이 와도 연쇄적으로 청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엔 버티던 포지션도 외부 변수 하나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이 무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날아오는 충격이 위험자산 전체를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쪽 경제 지표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둔화 신호가 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된다는 건 실물 경제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식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고 시장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경기가 식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네입니다. 이건 위험자산 입장에선 좋은 재료처럼 들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 있고 그 돈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 해석도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면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다는 거 아닌가? 바로 이 불안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계속 무겁게 누르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호재인데 그 금리 인하의 배경이 경기 침체라면 그건 또 무서운 악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 하나만 보고 달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항상 그 뒤에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맞아? 이 의심이 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알트코인이 특히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확신이 없을 때는 가장 먼저 변동성 큰 자산부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그 외의 자산들의 차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외부 악재 속에서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시아 시장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체 위험자산 심리가 약해져도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대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밑에서 받아주는 현물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겁먹고 던지는 사람은 있는데 아래에서 그걸 받아가는 쪽도 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 전체가 완전히 붕괴 직전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히 기술주처럼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이 기술주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움직이는 원리 자체는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술주는 기업 실적, 성장 기대, 금리 영향에 직접 흔들리지만 비트코인은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유동성, 제도권 자금, 반감기 구조, 현물 수요 같은 다른 엔진도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까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각화 자산으로 보려는 시각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불안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는 비관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공급량 중 상당 부분이 미실현 손실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고점 부근에서 들어온 자금 중 꽤 많은 물량이 아직 손실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는 약세장 초입과 비슷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 조심해서 봐야 할 데이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를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데이터는 인정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늘 조금만 흔들려도 끝났다, 이제 소멸한다,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대부분 공포가 극대화될 때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분명 부담도 안고 있지만 동시에 외부 충격 속에서도 버티는 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조금 더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버티는 동안에도 이더리움은 주요 지지 구간을 위협받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약세 신호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을 겨우 붙잡고 있다면 이더리움은 그 아래에서 더 힘겹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이더리움이 흔들리면 알트코인 전체 심리에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버틴다고 해도 이더리움과 알트가 계속 약하면 시장 체감은 훨씬 더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비트코인만 보고 시장 괜찮으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버팀과 이더리움의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리플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그냥 분위기만으로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자산, 기회감만 부풀린 자산, 유동성만 들어오면 날아가는 자산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이런 장이 길어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더 냉정해집니다. 무엇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 무엇이 제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지, 무엇이 단순 기대가 아니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리플은 다시 볼수록 강한 후보가 됩니다. 리플은 단순히 한번 튀었다가 사라지는 테마성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제 송금, 결제 효율, 제도권 연결성, 그리고 실제 금융 인프라 쪽에서의 확장 가능성까지 계속 같이 언급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런 자산의 진짜 성격이 더 잘 드러납니다. 시장이 너무 뜨거울 때는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겁고 거시형제 압박이 강한 구간에서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못한 자산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답답한 시장은 리플에게 무조건 불리한 시간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을 때 어떤 자산이 더 강하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 조용히 구분해내는 시간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을 버텨주고 이더리움과 알트가 흔들리는 사이에도 나중에 자금이 다시 방향을 정할 때는 결국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연결성과 실사용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 쪽으로 시선이 더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리플은 지금 당장 모든 걸 폭발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시장이 다시 위험 자산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무거운 이유는 코인 자체의 문제 하나가 아니라 지정학, 육아, 고용, 금리,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거시형제 변수들이 한꺼번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뉴스 하나만으로 시장이 쉽게 날아가기 어렵습니다. 항상 그 뒤에 더 큰 불안과 경계심이 함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리플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벼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이야기만 화려한 자산도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시경제 압박이 강하고 시장 전체가 까다롭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결국 살아남는 쪽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일수록 시장에서는 점점 더 실사용 가능성, 제도권 연결성, 자금 효율성,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계속 존재감을 키워갈 가능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을 버텨주고 이더리움과 알트가 흔들리는 사이에도 결국 나중에 자금이 다시 방향을 정할 때는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쓰임새와 연결성을 가진 프로젝트 쪽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리플은 단순히 한번 튀고 마는 자산이 아니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정리된 이후 다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후보군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쉽게 확신을 주지 않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이렇게 대부분이 불안해하고 판단을 망설이는 구간에서 다음 주도 흐름의 씨앗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생각보다 더 강하게 살아남는 쪽은 늘 바닥에서 구조를 갖추고 있던 자산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은 지금 당장 모든 걸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더라도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힘이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무거운 시장은 리플에게 불리한 환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 구간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리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